아직 그 못 들어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돼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MDS 테크에서 트레이32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남민기 과장입니다. 금일 웨비나 준비해서 많은 내용 좀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어,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그 금일 웨비나에서는 트레이32를 활용해서 테스트 자동화와 성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 드릴 건데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금일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목차를 보시면 일단은 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보다 성능 측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했고요. 결국에 테스트 자동화를 하면서 그 성능 측정을 같이 해야만 저희가 워스트 케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성능 측정과 테스트 자동화 환경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 뭐 수행 시간 또는 이제 CPU 점유율 등의 성능 측정 관련해서 해당 지표가 트레이 32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에서는 저희가 트레이 32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게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API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상황별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존의 용역 과제나 이런 형태로 테스트 환경을 꾸며드리곤 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성능 측정할 때 어, 기본적으로 디버깅에 활용하는 파워 디버그 장비가 있고 파워 트레이스 장비가 있는데요. 성능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 파워 트레이스인데 디버그로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비를 활용하고 관련 기능들을 쓴다면 저희가 코드 플로우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에러 발생 시에 문제가 됐었고 또는 데드락이나 이런 리소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행 시간 같은 경우도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함수나 태스크 대상, 이제 수행 시간 또는 주기 또는 상태별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U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커버리지도 어, 이런 소스 매트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성능 측정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런 리소스 측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방식은 코드를 삽입하는 거고요. 측정을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코드를 삽입하고 관련 상태 정보나 아니면 타이머 정보 등을 이제 포함시켜서 특정 영역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이걸 나중에 뭐 프린트를 하거나 또는 디버거나 다른 이런 메모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에서 확인하고 이제 분석하면 그거를 이제 자원 사용량 측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 트레이스 32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내드리고 있는 방식은 비삽입 방식입니다. 일단 T32에서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로깅하거나 아니면 관련 상태 정보나 아니면 특정 변수를 로깅해서 그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어, 수행 시간이나 관련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 카운터나 상태 변수의 정보로도 특정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어렵다면 이제 코드 삽입과 비삽입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스케줄러의 디테일한 상태 변화
저희가 만약에 OS가 들어가면 상태가 OS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또는 이제 RT 훅 같은 경우에도 직접 코드를 넣어 주셔야 저희가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복잡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 뒤에서 한번 보면서 추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성능 측정을 트레이스 30에서 한다고 하면 트레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트레이스는 MCU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웨어 로직, 그러니까 MCU에서 코어가 동작되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나 아니면 어디에 접근하는 그런 이제 이력들을 저장하는 로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코어는 뭐 MCDS가 될 수도 있고 암 쪽에서는 ETM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로직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희가 T32 소프트웨어로 가져온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를 들면 파워 트레이스를 타겟 보드와 연결하고 이제 고브레이크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되는 동안 관련 정보들이 어, 나오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버퍼에 쌓아놓고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만족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MCU에서 관련 하드웨어 로직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MCDS나 뭐 ETM, 넥서스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보드 매뉴얼에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트레이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트레이스 장비를 사용 중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트레이스 기능, 기능에 따라서 그 별도의 핀이 핀아웃 돼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번에서 MCU에서 지원하는 로직들이 있는데 구성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코어 같은 경우에서 CPU에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MCDS나 MCDS에서 받아서 뭐 에뮬레이션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뽑아오는 그런 AGBT 로직 이런 것들이 구성될 수 있고요. 암의 경우에는 이제 코어마다 생성되는 걸 뭐 ETM이나 ITM으로 받아서 그거를 저장했다가 뽑아오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CU 자체에서 이런 로직들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라우터바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이런 칩 정보를 입력해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디버그, 뭐 온칩 트레이스, 오프칩 트레이스 뭐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스 기능이 어,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크게는 온칩, 오프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온칩 트레이스는 MCU 안에 그 버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칩이라는 거는 버퍼가 트레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가 온칩에 있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빼오는 방식이고요. 어, 일단은 우선적으로 타겟이 동작되는 동안에 MCU 내부에 있는 버퍼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뽑아올 필요가 없이 꽉 차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멈춰놓고 JTAG 포트를 통해서 가져와도 그 프리퀀시나 이런 거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JTAG 포트로도 충분히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 디버그로도 온칩을 쓸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온칩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해 주셔서 보유하신 그 케이블 내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칩 트레이스가 있는데요. 오프칩은 트레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가 MCU 안이 아니라 이 T32 장비 외부에 있는 걸 오프칩이라고 합니다. 일단 코어에서 발생하는 걸 외부로 빠르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JTAG 클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트레이스 고속 클럭을 가진 이 핀아웃을 별도로 JTAG과 별도로 해주셔야 저희가 뽑아올 수 있고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일단 MCU 같은 경우는 추가 장비 구성은 필요가 없지만 버퍼 자체가 MCU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형화 문제로 버퍼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변수 같은 변수 대상으로 하면은 어,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만 코드의 많은 양을 받을 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칩은 이런 이제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만 외부로 뽑아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이 온칩 대비 많이 이제 보장된 형태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성은 저희가 파워 디버그 이전엔 프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X5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트레이스랑 연결할 수 있는 파워 디버그 장비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받아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 프로세서라는 장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워 트레이스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칩 트레이스나 오프칩 트레이스를 쓰지 않고도 저희가 샘플링 방식으로 트레이스를 쓸 수 있는데요. 그게 보통은 이제 스누퍼라는 로직이 MCU에 있어서 샘플링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되는 부분을 감안한 채로 JTAG 포트를 통해서 뽑아오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제 오프칩이나 온칩에서 쓰는 기능의 일부는 쓸 수 있지만 이제 샘플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행 시간이나 성능 측정을 하는 데는 약간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스를 위한 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프칩 트레이스, 그러니까 파워 트레이스를 적용을 할 때는 고속 클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MCU에서 제공하는 그 아키텍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핀맵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파워 트레이스를 통한 성능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일단 성능 측정 항목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단 메모리 사용량이 있겠고요. 여기에는 롬이나 램의 사용량이 있고 그다음에 스택의 최대 사용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CPU 점유율인데 이제 함수나 태스크별 측정 결과가 필요할 수 있고 아예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 동안에 전체 점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가 있고요. 여기서도 뭐 만족해야 되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 소스 매트릭을 써서 측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 시간입니다. 수행 시간은 내부 수행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주기 수행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원하는 부분 테스트 중간이라면 특정 동작이 반응하는 시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경우는 크게 일반적으로는 정적과 동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트레이 32는 동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스택과 같은 영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적 메모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컴파일러에서 빌드를 했을 때 어, MCU에 이제 롬에 배정되는 영역, 롬이 사용한 영역이나 아니면 롬에서 램으로 카피됐을 코드나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초기화가 됐을 때 그 상태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통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적 메모리는 코드가 동작되면서 뭐 지역 변수를 할당하거나 아니면 특정 함수를 진입했을 때 관련 이제 정보들을 저장할 스택이나 또는 힙 같은 영역들을 동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적 메모리는 컴파일러 빌드 결과물 중에 맵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겠다라는 게 정적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제 간혹 그 요구 사항이 조금 타이트한 경우는 이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택도 램에 일단 그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스택 영역도 웹 파일에서 이런 콜트리랑 사용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적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스트 케이스 가장 많이 이제 코드가 수행되거나 메모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적으로는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다이렉트 콜이나 재기 함수가 반영되어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 인다이렉트 콜은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을 한다면 저희가 콜해서 주소로 넘겨서 바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인다이렉트 이런 간접 호출 같은 경우는 특정 레지스터의 주소가 저장이 되고 포인터를 통해서 점프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컴파일러에서는 이제 완성된 이제 메모리 배치나 이제 코드를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 재기함수 같은 경우도 어, 외부 조건에 의해서 빠져나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재기가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기함수의 최고 맥스 뎁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적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워스트 케이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콜트리를 뭐 완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적 사용량도 같이 측정해서 함께 이제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적 메모리 같은 경우에 디버거나 다른 이제 측정 툴도 다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원리로 동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택의 시작과 끝 주소에 특정 패턴을 채운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AO 패턴으로 채웠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그 코드가 돌면 부트단에서 메모리를 한번 초기화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패턴을 채우면 중간에 지워집니다. 그래서 스택이 한번 램이 초기화된 이후에 패턴을 채워 넣고 이제 코드를 MCU를 고브레이크로 어느 정도 동작을 시키다가 어, 패턴이 깨진 그 최대 사이즈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OS가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넌OS 환경에서는 어차피 스택을 한 유저 스택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저 스택만 측정하면 되지만 OS에서는 아시다시피 태스크마다 태스크 스택이 나눠져서 그런 부분까지 개별적으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택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각각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OS 어웨어니스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OS 태스크와 스택 관련된 정보 파일을 로드해서 이 스택의 정보를 확인해서 측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트라이코어 TC277TF 환경에서 예제를 구성해 놨고요. 일단 기능 자체는 똑같으니까 아키텍처는 고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택을 들어가 보면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구성을 하는데요. 상당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스택 영역이 초기화되는 그 최초 지점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관련 패턴들을 채우고 코드를 동작시켜서 패턴이 어느 정도 깨졌는지 비교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네, 일단 저희는 유저 스택 영역을 이렇게 특정 패턴 값으로 채워 넣고요. 여기서 지금 타겟을 러닝하고 브레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드가 동작되는 동안에 이렇게 스택 영역이 사용이 됐고요. 이쪽은 패턴 값 어디가 깨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T3이 가상 메모리에 똑같은 패턴 값을 넣어놓고 양쪽을 컴페어를 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됐을 때 두 영역을 비교해서 이 위치죠. 여기까지 스택이 사용됐으니까 여기가 스택의 최대 사용량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전체 사이즈 대비 퍼센티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7%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직접 이제 영역을 지정해서 측정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OS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이제 스타트 OS를 이동을 해주고 패턴을 채운 다음에 보호 브레이크로 어느 정도 매브리를 쓰고 매주 하면 이렇게 그 태스크 스택마다의 퍼센티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주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안 넣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ORTI라는 파일 안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사용량 측정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소 특정 범위에 패턴을 넣고 측정하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ORTI라는 건 오색 런타임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이거는 자동차 쪽에서 쓰는 OS 파일이긴 한데 아마 다른 리얼타임 RTOS를 쓰는 환경이시면 관련 파일들이 다른 포맷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ORTI는 OS를 컨피그레이션하는 툴들이 있죠. 뭐 그 모빌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빈치 등등 이런 다른 업체들의 OS 컨피그레이션 툴이 있는데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태스크나 스택 그리고 OS 알람 등등의 이 OS에서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태스크가 어떤 스택을 쓰고 해당 스택이 베이스가 어디고 사이즈가 얼마 그리고 패턴 값은 어떻게 된다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방식은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파싱해서 자동 측정을 했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건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본 ITSP라는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고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OS 어웨어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 RTOS뿐만 아니라 뭐 리눅스나 QNX 등등 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트레이32에서 이런 OS 관련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로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가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저가 OS 관련 정보들을 간편하게 볼 수 있게 이런 파일들을 로드하는 행위를 저희가 OS 어웨어니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로드해 주시면 이렇게 각가지 태스크 상태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게 이 orti라는 파일 안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측정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근데 동적 사용량에도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추가적인 입출력 없이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대 뎁스로 스택이 사용이 되거나 콜트리가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들을 탈 수 있게 테스트와 병행하면서 측정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나리오를 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CPU 점유율 측정인데요. 점유율 측정 기능은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행 시간이나 전체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점유율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또 사전에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수행 시간 대비 아이들 함수를 뺀 이런 순수 수행 시간으로 퍼센티지를 할지 아니면 특정 태스크만 한정 지어서 어, 특정 주기 시간 대비 수행 시간으로 해서 주기 시간 동안은 이제 유효 시간으로 전체 수행 시간으로 하고 이제 이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수행되는지를 비율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하셔도 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정확히 이상적인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버리지가 100%고 그리고 스택이 최대 뎁스로 탔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이상적인 워스트 케이스지만 사실상 그런 환경을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니터링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타겟이 러닝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값을 가져와서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이런 퍼프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CPU 로드를 계산하는 뭐 함수가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들이 있고요. 여기를 이제 합산을 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펌웨어 환경 OS가 없는 환경이시면 어, 특정 이제 유효 시간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OS가 있는 환경이면 아이들 함수가 웬만하면 있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해당 아이들 함수를 뺀 나머지 공식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적절한 점유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카운터나 특정 태스크의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변수들을 트레이스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수행 시간, 뭐 민맥스 에버리지, 그리고 얼마나 그 함수가 수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OS가 있는 환경에서는 해당 함수가 어떤 태스크 안에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커버리지 내용인데요. 어, 사실상 기능 자체는 간단해서 저희가 이건 따로 예제를 준비는 안 했고요. 어, 아까처럼 트레이스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해당 함수가 어떤 게 수행이 됐고 어떤 게 안 됐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전반적인 트리를 만들어서 어, 어느 부분이 100% 수행됐고 안 됐는지 그리고 수행이 됐고 안 됐고의 기준을 이런 소스 매트릭을 통해서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단위로 볼지 또는 이제 C 언어 라인 단위로 볼지 또는 이제 이런 조건 분기문 그리고 엔드오어 논리 연산의 모든 조건을 탔는지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합적인 내용을 볼지 또는 함수가 수행이 됐는지 또는 호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호출이 됐었고 어, 네, 이 정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레이스 기능이 적용된 그러니까 온칩과 오프칩이 적용된 환경에서 어, 얘 이제 측정인데 넌OS 환경에서는 이렇게 함수 기반으로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OS 환경에서는 이렇게 함수 기반과 태스크 기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의 스테이트마다 예를 들어 액티베이션에서 스타트, 스타트에서 서스펜드 이런 구간마다의 어, 시간을 나눠놔야 어떤 상황의 문제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서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기능이 적용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 파워 디버그가 있지만 트레이스 로직이 없거나 아니면 PCB에 핀아웃이 안 돼 있는 상황일 때는 차선책으로 MCU 안에 내장된 시스템 타이머를 써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정 두 지점이나 아니면 한 지점을 잡아서 한 바퀴가 돌 때 주기 시간을 측정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써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기능의 차이는 트레이스를 쓰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쭉 러닝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스 32에서 가공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 그 아까처럼 민맥스나 에버리지 등의 정보를 어, 가공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기 시간, 최대체도 실행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한 게 있고요. 여기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방식은 진행 중에 멈추고 타이머를 리드해서 하기 때문에 어, 타깃이 멈추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실시간성이 보장이 안 돼도 되는 이제 개발 초기 단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해도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의 MCU의 리소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습니다. 또, 별도의 추가 장비가 필요 없고 특정 상황을 이제 직접 어, 고려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의미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적용했을 때 이런 기능창들이 제공이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전반적인 민맥스 에버리지 통계 그리고 어떤 코드들이 수행이 됐었는지
이렇게 수행 시간 대비 이 박스 사이즈를 구분해서 그런 플로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태스크에서 데드락이나 아니면 애초에 선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때 쓰는 차트고요. 그다음에 함수의 콜트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도 이제 어떤 코드가 맥스의 뎁스로 들어갔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함수의 주기 시간의 분포, 예를 들어 10mm짜리 태스크인데 어, 오차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행 시간 자체도 이렇게 분포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OS가 없는 상황에서 펑션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세팅은 다 해놨고요. 여기서 타겟을 러닝 했을 때 트레이스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행 시간, 민, 맥스, 에버리지, 카운트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점유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 이런 플로우 차트 좌측에서부터가 이제 스타트고요. 여기서 쭉 이제 시간이 누적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셋 태스크 이벤트가 이 정도 수행되다가 어, 이 코코펀 파일로 넘어와서 수행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순서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코드가 어, 무의미하게 많은 시간을 잡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볼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콜트리 부분이고요. 어, 어차피 트레이스 기능의 기반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어, 로깅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PC 기준으로 트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함수들이 탔었는지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OS가 들어간 환경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네, 기능창 자체는 같은 걸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태스크의 스테이트 변화를 어, 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련 그 태스크의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트레이스해서 여기 있는 정보도 같이 프로그램 카운터 외에도 같이 가져와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제 러닝을 해주면 네, 이렇게 똑같은 일단 화면 구성이 있고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런 정보들이 추가되죠. 특정 함수가 어떤 태스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인터럽트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스크 스테이트에 따라서 아까 봤던 그 플로우 차트랑 좀 다르죠. 그래서 태스크 주기마다 이제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 파란색 라인은 이제 유효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마다 시간을 나눌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표현이 되는데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CET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이제 스타트 되고 나서 이 중간중간에 선점이 돼서 실제로 이제 태스크가 수행이 되고 있는 러닝 상태일 때의 수행 시간의 평균이나 민맥스를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순수 수행 시간입니다. 그리고
R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국에 시작해서 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DT나 뭐 슬랙 타임, 네, 웨이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별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동차 시장 사이트를 되게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차량용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드렸는데 일단은 기능 자체는 이런 스테이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측정하는 건 이제 다른 OS들도 가능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요거는 오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오토사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스테이트들이 나눠지고 중간에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실행 가능한 상태, 이제 레디 상태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스케줄러에서 특정 태스크를 액티베이트를 하면 이제 레디 큐에 올라가고 이제 레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스타트를 했을 때 러닝이 되고 이때 이제 CPU를 점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익스텐드 태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해서 이제 웨이팅 상태가 될 때 들어가는 거고 어, 동작되다가 다른 태스크에 선점이 되면 레디가 되고 아예 종료가 되면 터미네이트 되면 서스펜드. 네. 이런 구성으로 되고 있고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하나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서스펜디드가 있는 상태 돼 있는 상태에서 액티베이트 태스크나 스타트 OS가 수행이 되면은 이때 레디 큐나 이제 태스크를 위한 자원을 준비를 한 다음에 레디 상태가 되고 여기서 디스패치가 돼서 러닝으로 되거나 그리고 러닝에서 선점이 돼서 다른 태스크한테 선점을 당해서 이제 레지 상태로 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에 의한 웨이트 아니면 아예 태스크 종료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이 될 것 같은데 오토사에서 권장하는 측정 기준은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티베이트 되고 레디 상태로 머문 이 레디 큐에 머무는 동안의 시간 그리고 실제 스타트가 돼서 러닝 되고 있는 순수 실행 시간 그리고 어, 이 스타트가 되고 나서 터미네이트가 될 때의 시간 또는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액티베이트가 되는 한 바퀴 주기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눠놔야 예를 들면 액티베이트는 했는데 스타트는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원을 잡고 있고 레디 큐에서 태스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다른 태스크에 선점을 못 하고 있거나 의미 없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마다 세세하게 시간을 나누고 있고 그런 시간의 그 용어들을 타이밍 파라미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 태스크가 액티베이트 되고 레디 상태에서 스타트가 돼서 러닝 그리고 중간에 선점이 됐으니까 다시 레디가 되고 여기에서 동작되다가 터미네이트까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부분마다 액티베이트에서 스타트는 IPT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점이 될 때를 제외하고 끝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행이 됐었는지 수행 시간을 CET라고 합니다. 그래서 CET를 이런 식으로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ET는 러닝에서 어, 그 터미네이트까지 그러니까 쭉 더한 수행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쭉 어느 정도까지
이 태스크의 수행이 선점을 포함해서 진행이 됐었는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RT는 활성화부터 종료까지죠. 그러니까 액티베이트에서 터미네이트 될 때까지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DT는 두 액티베이트 간 차이를 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주기를 말하는 거죠. 어, 잠시만요. 두 이벤트의 차이니까 요거는 조금 다르겠네요. 요게 DT가 보면은 스타트에서 스타트까지가 DT고 액티베이트에서 액티베이트까지가 피리오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IPT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PER로 주기를 판단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스타트부터 보겠다 하면 DT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타이밍 파라미터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뭔가 성능 지표로 판단할 때 용이하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T32의 한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태스크 스테이트를 측정을 할 때 트레이스 32도 이런 정보들이 나왔거든요. 그 수행 시간이나 CET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IPT는 측정이 안 돼요. 그 ORTI 파일 안에 아까 보셨던 이런 스테이트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액티베이트에 대한 내용은 그 OS에서 ORTI 파일로 생성해 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가 필요한데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IPT가 제외된 상태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IPT가 제외된 스타트에서 스타트 또는 CT, GT 이런 부분까지는 플레이 30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PT까지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드 삽입 방식과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사 문서, 공식 문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기능이고 어떻게 코드를 삽입해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사 ARTI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특정 태스크에 ARTI 트레이스라고 하고 아까처럼 관련 정보들을 넣어놓고 특정 버퍼에 넣어놓으면 그 정보도 같이 받아서 여기에 이제 IPT에 대한 정보가 액티베이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이게 들어가면 이제 T32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분석해서 그 아까 보셨던 타이밍 파라미터 기준별로 수행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OS 벤더사에서 추가를 해줘야 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직접 넣기에는 조금 저희도 이제 플랫폼 관련된 전문 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빌진 같은 경우는 이 ARTI 도입이 되어 있고 아마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업데이트해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RTA를 하면은 아까처럼 IPT 포함된 정보도 가능하고 이런 OS 단의 정보 외에 RT의 러너블 단으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ARTA가 적용이 되면 거의 오토사 기준으로는 수행 시간을 모두 만족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OS 전반적으로 적용이 된 상태는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더 기능이 업데이트되면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트레이스랑 상관없이 시스템 타이머를 써서 측정하는 방식인데
실제 트레이스30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이 기능일 거예요. 파워 트레이스의 뭐 아까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격 측면에서 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TM을 통해서 특정 브레이크 지점을 선택해서 그 사이 값이나 한 바퀴 주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서스펜드 또는 프리즈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 시스템 타이머는 타겟을 MCU를 멈춰놔도 어, 혼자서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특정 지점에 브레이크를 해도 그 값을 정확히 얻어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서스펜드 기능을 활성화해야 MCU와 함께 시스템 타이머도 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스펜드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CU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한번 그 보드 매뉴얼에서 지원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CMM으로 작성한다면 이제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타이머를 쓸 건지 주소 정보, 그다음에 한 틱당 얼마인지 이 시스템 타이머에 배정된 그 틱타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함수나 코드 위치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서스펜드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면 저희가 여기서 우클릭해서 서스펜드 하는 거랑 똑같이 구성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함수가 한 바퀴 돌았을 때를 측정하는 예시를 작성해 봤고요. 수행했을 때 지금 5mm짜리 태스크를 가지고 주기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측정 결과가 잘 나오고요. 100ms도 진행을 했을 때 네, 정확히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직접 이렇게 스크립트로 해서 뭐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측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 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ITSP라는 제 패키지를 받게 되면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 타임을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100mm로 해볼게요. 네, 100mm짜리 태스크를 지정해서 넣어주고 뭐 횟수는 10번을 측정하겠다. 라고 했을 때 세트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이 시퀀스에 따라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간편하게 어,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성능 측정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생소한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놓친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이후에 이 내용들을 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자동화 부분입니다. 세이프티 관련 기술들이 조금 이제 고도화되면서 요즘에 테스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도 간간히 문의가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ISO 2616이나 뭐 DOL G8 등등의 인증을 기능 안전을 위해서 어, 테스트 환경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디버깅 목적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 고객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테스트 자동화 환경을 사실 어, 부분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르쳐드리고 만약에 환경 셋업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별도 툴을 개발해서 용역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 어떤 API를 쓰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컨셉은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로드해서 어, 이제 이제 메인 툴이 있죠. 이런 별도 툴을 개발을 합니다.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파싱을 해서 트레이스 30이나 아니면 별도 캐노이라든지 또는 PLC 장비들 이런 외부 장비들을 연동해서 전반적으로 입력값과 출력값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테스트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ISO 616이나 이런 요구사항 문서에서도 이런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인터페이스, 결함 주입, 그다음에 자원 사용량 등등 이런 것들을 측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330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때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해 드리는데 C나 C# 또는 .NET, 파이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음, 작동 원리는 저희가 T32 소프트웨어를 파워뷰라고 부르는데 파워뷰 소프트웨어를 제어해서 장비를 제어하는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간 통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드웨어로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간 통신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별도 툴을 제작해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는 다른 장비랑 연동해서 여기서 테스트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할 건지 또는 젠키스나 또는 다른 이제 힐 장비 테스트 툴 등에서 T32를 부분적으로 넣어서 어, 테스트에 대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결을 할 때는 T32에서 소프트웨어가 소켓 통신을 하기 때문에 UDP나 TCP 기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T32 폴더 안에 있는 이런 컨피그 파일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방식에 대한 설명 또는 포트 번호 어떤 포트로 소프트웨어 통신을 할지 그리고 패킷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를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모 예제가 저희가 T32 폴더의 데모 폴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I 연결 시퀀스는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은 아까 저희 컨피그 파일에 기재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넣어서 로컬호스트에서 동작이 될 거고 포트 넘버는 뭐였고 이렇게 컨피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초기화가 들어가고 T32 어태치로 연결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핑을 날려서 잘 통신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DLL을 임포트 한 다음에 컨피그 세팅하고 init, 어태치, 핑, cmd, 종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성을 따라서 이제 연결 셋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 특정 변수 값을 주입하거나 이제 읽어서 패스페이를 판단하거나 그럴 때는 이 이후에 이런 cmd나 get messag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연결을 했으면 이 엑시트를 해주셔야 나중에 했을 때 켰을 때 에러가 없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간단한 명령어를 뭐 타겟을 러닝시키거나 또는 출력물을 뭔가 출력하거나 또는 연결을 다시 초기화할 때는 이런 CMD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만약에 플래시 다운로드나 복잡한 시퀀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CMM 스크립트를 직접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 어, 이 외부 툴에서는 T32에서 동작되는 스크립트의 종료를 기본적으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CMM 스크립트가 이렇게 타겟으로 도착하도록 해놨는데 타겟이 러닝되고 멈출 때까지 대기해라 라고 하면 스크립트는 여기서 잠깐 멈추거든요. 근데 어, 이 외부 툴에서는 이 명령을 수행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T32 프레틱스 스테이트라는 그 CMN 동작을 어, 대기하는 CM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CM이 수행되고 끝나고 난 뒤에 여기부터 이제 원하는 동작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T32에서 출력하는 그러니까 T32에서 외부 툴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보통은 이 에어리어 출력창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쓰는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많은 내용을 할 수도 있고 어, 경험상 이게 더 안정적이어서 이 방식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는 get 메시지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 에어리어에 있는 라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동작을 한 다음에 출력하고 이쪽으로 읽어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보통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신 것처럼 이제 CMD로 날리고 get 메시지로 가져오고 이런 내용이고 이제 리드나 이제 라이트를 하는 걸 주로 T32 기능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다음에 타겟을 리셋을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서 해당 대상 함수로 이동해서 인풋 값을 바꾸고 타겟을 러닝한 다음에 다시 멈추고 값을 가져오고 이거를 쭉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파싱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확실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포맷으로 리포트도 저희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구성이 중요할 수 있고요. V사이클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이 32는 이런 V사이클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단계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이 부분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필 테스트, 휠 테스트 그다음에 빌이라고 부르죠. 음, 이 부분에서 T32가 쓰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보통 필테스트 상에서는 소프트웨어만 생성이 돼서 타겟에 넣어놓은 상태거나 아니면 일부 캔이나 센서들 몇 개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 32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변速가스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32의 IO 테스트가 주가 될 거고 일부 캔이나 다른 휠 장비를 연동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종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O 테스트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영향이 없는 선에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힐 환경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비중이 커지게 되죠. 그다음에 빌상에서 실제 환경에서는 사실상 힐 테스트가 주가 될 거고 트레이 32로 브레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실시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내부 변수의 모니터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단위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유닛 테스트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캔 데이터나 GPIO 센서 값을 이제 바꿨을 때 이제 드라이버 단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변수로 들어갈 때 정확한 전달된 값이 들어오는지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내보낼 때 외부에 있는 값이 올바르게 똑같이 나가는지 이런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원할 수도 있고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이제 통합된 환경이라 테스트하기가 좀 까다로운 환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러닝 중에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러닝 중에 특정 값을 읽어오거나 이런 이제 부분적으로 좀 진행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닛 테스트에서는 코드의 수행 여부, 그러니까 함수 콜이나 이제 해당 그 코드가 적절히 원하는 그 조건을 타서 수행이 되는지와 그다음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올바른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올바른 예외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출력 값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작과 끝에 어차피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이 수행 시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해당 코드가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입력값과 내부의 로직에서 받는 값이 같은지를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에서 보내고 해당 변수에서 받을 때의 이 시간, 네, 외부의 입력이 내부 로직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까지를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닛 테스트와 인터페이스가 같이 되는데 보통 복잡한 시나리오이죠. 그래서 내부 변수를 바꾸면서도 특정 캔 데이터를 주입해서 복합적으로 보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서 상당히 많은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MCU 브레이크, 그러니까 타겟을 멈춰도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겟을 멈췄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까처럼 러닝 중에 값을 바꾸거나 모니터링용 정도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대상, 특정 함수에 있는 변수가 특정 하드웨어 로직, 예를 들면 특정 센서 값이나 캔 데이터가 외부에 들어왔을 때 해당 변수 값을 계속 갱신하고 있으면 저희가 의도한 입력 값을 넣어도 다시 덮어 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테스트 환경을 딱 이제 구성하기가 편한데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스톱 처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모니터링용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양식을 구성하실 때는 뭐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르겠지만 필수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 고유 식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풋 값이나 프리컨디션 쪽 값을 세팅하기 위한 그 시점이 필요합니다. 특정 함수의 진입 단위나 또는 이제 어떤 코드 중간 또는 어, 몇 미리세크를 타겟 러닝 시키고 나서에 등등 네, 정보가 들어가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주입할 데이터 변수와 값이 입력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서 이 변수에 반응하는 아웃풋 변수의 예상값을 써주셔야 저희가 패스 페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예시로 잡아볼게요. 어, 동작 요청을 했을 때 값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 램프라고 볼게요. 뭐 0이면은 램프를 끄고 1이면 이제 램프를 ON을 하고 2에서 10은 켰을 때 단계, 밝기의 단계, 그리고 20 이상이면 유효하지 않은 이상한 값으로 판단을 하는 시스템일 때 요구 사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후미 등의 LED를 제어할 때
의도하지 않은 값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컨디션은 어, 예를 들어서 이 후미등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값을 받는 곳 린데이터를 썼을 때 1이면 이제 램프 온이죠. 일단 램프 온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유효하지 않은 인풋 똑같은 변수지만 값을 바꾸게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수행시키고 여기와 관련된 이제 어, 의도하지 않을 때 이런 관련 변수들이 0으로 잘 세팅이 되는지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 T3이 API로 구성을 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겟 리셋을 하고 아까처럼 테스트 대상 함수로 이동하고 프리컨디션 값을 주입하고 다시 이동해서 인풋 값을 주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동해서 해당 값을 출력하고 가져와서 패스페이 이런 세트로 구성이 될 거고 웬만하면 이런 이 구조를 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통합 환경이 되시면 인테그레이션 환경이 되시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특정 태스크가 6번 돈 다음에 특정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몇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값으로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조금 이제 작성할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요구사항이 또 맞다고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이런 테스트 중간에 어, 일단은 그 FTTI가 어, 어떤 에러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 뭐 오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동작 아예 셧다운을 하거나 이런 반응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세이프티 명세서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예시가 뭐 적합하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입력값을 오류 값이죠. 지금은 오류인 값을 주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같이 측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트레이 32로 이제 라이트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변수 값에 라이트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시스템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주입한 다음에 러닝 했을 때 값이 딱 써지면 그 사이의 시간을 계산해서 이 값을 쓴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 뒤에 반응을 했는지 저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테스트와 성능 측정을 섞어서 하는 방식으로도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환경 구성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제작해 놓은 환경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아까처럼 구성을 해놨고요.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음, 이제 T3의 경로나 이제 다운로드 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이제 구성해서 자동 다운로드가 되게 해놓고 저희가 수행 시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 이름에 맞는 레지스터나 아까처럼 주소, 그다음에 틱 타이머 등등을 이제 셋업을 해놓습니다. 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차종이나 프로젝트마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제 다시 이거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사용할 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할 때 저희가 변수값 T32 와치창 변수를 보낼 수 있는 모니터링 창 등을 자동으로 캡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을 뽑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프레스 31을 실행을 하고 화면은 일단은
그 T32 하면은 잠시만요. 이걸 전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나요? 네. 이렇게 일단 조그맣게 좀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T31을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다운로드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도 완료가 됐고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바로 시작을 하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진행 하단에 그 콘솔 창을 보시면 테스트 진행 완료가 됐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행 시간을 측정해라. 아까처럼 해당 아웃풋 변수가 반응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100ms 만에 반응을 했다라고 수행 시간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고 페일이 발생하면 어, 페일 원인까지 실제 예상값과 실제 값이 다르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6번 케이스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레포트도 한번 볼게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통 레포트를 직접 구성을 해서 별도 양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테스트 케이스에 옆에 붙여서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더 이제 관리하거나 한눈에 보기 편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패스페일이 출력이 되고 수행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서 캡처 화면도 네, 요거는 이제 변수 값의 내용이고 캡처가 네, 네, 요렇게 실제 인 프리컨디션을 넣었을 때 당시와 그리고 어, 테스트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값이 유지가 됐는지 보면 좋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캡처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 자료로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구성을 했던 거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 말고 네, 이런 플러터라는 그 언어가 있어서 같이 써봤는데 플러터는 원래 이제 웹앱을 만드는 언어인데 크로스 플랫폼이라서 윈도우나 뭐 리눅스나 어플리케이션 연동 또는 나머지는 아니면 웹 연동 이런 것도 가능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언어도 C 언어 기반이라서 저희 T32 DLL 인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각적으로 이런 관리가 필요하면 이런 것도 써보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로드를 한 다음에 만약에 아까처럼 뭐 파싱을 할 때 규칙을
뭐 직접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열이 아이디에 해당하고 어떤 열이 프리퀀시 포인트나 변수 값에 해당하는지 열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열에 대한 뭐 파싱을 정규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심플하게 어떤 딜리미터를 가지고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싱 했을 때 이제 샘플 정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게 많이 라이브러리나 이런 템플릿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너레이트해서 나중에 다른 툴들을 연동했을 때 이런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어, 더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플러터를 쓰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해당 이제 실행마다 이제 디버깅 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이제 테스트를 쭉 자동으로 돌리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가 편하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디버깅이나 어, 원인 분석을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할 때 더 용이할 걸로 보여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개발이나 완료되거나 솔루션화가 된 게 아니라서 좀 더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한번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 과제나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파트별로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은 같이 한번 내용을 검토해보고 뭐 자동화가 가능하면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금일 웹이나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그 채팅창이나 아니면 그 메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